자, 31번. 난방부와 계산 과정에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난방 형식, 주변 환경의 조건, 유리창의 크기나 문의 크기, 실내와 외기의 온도 그랬는데요. 가번 난방 형식 필요가 없습니다. 난방부와는 열량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 주위 환경은 방 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이런데 외벽에 접해 있는지 또는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에 따라서 실내에서 소실되는 열량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 그랬죠. 남쪽을 향한 건물, 북쪽으로 향해 있는 건물, 외벽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런데 난방 형식은 이런 열량을 뿜어내는데 단지 방열기를 이용하느냐 또는 방바닥에 매설한 복사난방을 이용하느냐, 증기난방이냐 온수난방이냐 관계없죠. 이 부하 자체가 난방 형식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난방 형식이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2번. 본래 배관의 회전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배관을 제한한대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옴짝달싹 못하게 구속을 한다는 거죠. 근래에는 배관계의 축방향의 안내 역할도 한다. 근데 배관 자체가 전체는 흔들리지 않게 하지만 축방향으로 팽창 수축을 할 때 약간의 슬라이딩식으로는 안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축과 직각 방향으로는 이동이 되지 않도록, 즉 이렇게 파이프가 있으면은 이쪽으로는 조금 팽창 수축 때문에 가이드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쪽 방향, 즉 수직 방향으로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처럼 배관을 회전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동 제한을 해서 구속을 시켜주는 종류를 전부 다 리스트레인트라고 합니다. 종류는 앵커, 스토퍼, 가이드 세 종류가 있는데 이처럼 안내 역할을 하는 것, 측방향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은 가이드라고 합니다. 가이드. 자, 앵커는 배관 지지점의 이동이나 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위치에 완전히 고정. 보통 천정에 이렇게 뭔가 매단다 그러면 천정, 슬랍이 이렇게 고정하는 앵커 볼트가 있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고정한다. 배관계의 요동 및 진동 억제 효과가 있으나 이로 인해서 과대한 열응력이 생기기가 쉽다. 열팽창 수축이 심한 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앵커를 설치하면은 열에 의한 힘을 많이 받기 쉽다. 팽창 수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스톱 또는 스토퍼 그랬는데 스톱까지만 해서 스톱이라고도 합니다. 한방향 앵커라고도 하고 배관 지지점의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 기기 노즐부의 열팽창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안전밸브 토출 압력을 받는 곳 등에 자주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가이드, 지지점에서 축 방향으로 안내면을 설치하며 배관의 회전이나 또는 축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는 이동을 하는 것을 구속한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가이드가 되겠죠. 33번, 온수난방에서 역귀환 방식을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역귀환은 이렇게 보일러가 있으면 여러 개의 방열기에 가령 온수 같은 걸 공급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공급할 때 송수, 다 열을 발산하고 식은물이 되돌아오는 환수관을 묶어서 가까운 데부터 보일러에 귀환하면 직접 귀환 방식, 그리고 가장 먼 쪽부터 이렇게 환수를 하면은 역귀환 방식,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역귀환 방식을 채택을 하면은 모든 방열기에 도달하는 배관과 그 다음에 되돌아가는 배관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보일러로부터 출발해서 보일러에 도달하는 모든 길이가 똑같습니다. 나중에 별개로 보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배관 내부를 흐르는 유체의 마찰장이 다 균일하게 똑같아서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가 됩니다. 즉 온도차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직접 귀환 방식으로 가까운 쪽부터 환수를 하게 되면 가까운 쪽에 설치된 방열기에 연결된 배관은 길이가 짧고요. 멀리 있는 곳은 길이가 길어져서 마찰장이 점점점 심하게 되기 때문에 가까운 쪽만 유량이 많이 흐르게 되고 먼 쪽은 유량이 적게 갑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역귀환 방식을 채택하는 게 중요하고 온수 분배를 균등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방식이죠, 그림이. 자, 그 다음 34번 보일러 보존 시에
건조제로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닌 것. 보일러 가동을 중지하고 장기간 정지할 때 보일러 휴지, 쉰다, 그 다음에 보존 그렇게 말하는데 장기 보존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장기 보존이 건조한 상태로 보존하는 게 있고 물 채워서 보존하는 방법이 있죠. 물 채워서 보존할 때는 부식을 막기 위해서 알칼리성으로 보일러 물을 pH 12.0으로 맞춰줍니다. 주로 가성소다를 가성소다가 수산화 나트륨이고요. 이게 물에 풀어진 것을 우리가 흔히 양잿물 그렇게 부르는데 이 가성소다를 물에 풀어서 알칼리성으로 물의 액성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소다 만수 보존법. 그런데 건조 보존법은 여러 가지, 3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로는 건조시킨 다음에 거기에 습기를 빨아들이는 흡습제를 넣는 거죠. 흡습제에 주로 생석회를 많이 넣어서 사용하는데 석회 밀폐 보존법. 물론 생석회 이외에도 있습니다. 석회 밀폐 보존법. 그리고 산화작용을 억제를 해주는, 산화를 즉기 싫어하는, 공기 중에 같이 섞여 있지만 산소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질소가 있죠. 그래서 질소봉입법, 질소가스봉입법 해도 되고 질소봉입법 해도 되고요. 질소봉입법은 질소가스를 채우는 압력은 0.06 메가파스칼. 자, 그러면 이 수분 흡수제, 건조제, 다른 말로 하면 흡습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흡습제. 이게 뭐냐? 종류가 암기법입니다. 황실, 생활, 오염. 진한 황산이에요. 물기가 없는 진한 황산. 진한 황산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먹는 하마 실리카 겔. 산화규소이면서 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리고 생석회. 활성 알루미나. 활성 알루미나는 원래 산화 알루미늄 분말입니다. 그런데 수분을 엄청 많이 빨아들입니다. 산화 알루미늄, Al2O3. 산화 알루미늄인데 이 산화 알루미늄 분자 하나에 무려 물 분자를 12개나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12H2O. 그래서 이것을 활성 알루미나 산화 알루미늄 분말이라고 하고 물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그 다음에 오산화인 P2O5, 그 다음에 염화칼슘. 자, 그러면 실리카 겔, 활성 알루미나, 염화칼슘 이런 종류가 대부분 건조제이고요. 염화 마그네슘 자주 쓰이는 종류는 아니죠. 이게 다번이 답입니다.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닌 것. 35번 온수 난방 배관 시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배관 구변은 일반적으로 2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2번 운전 중에 온수에서 분리된 공기를 배출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개방식 팽창 탱크로 향해서 상향 구배로 한다. 그 다음에 4번 상향 구배는 진행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사를 지니고 있을 때 상향 구배라고 합니다. 4번 수평배관에서 관지름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렇게 굵은 관에서 가는 관으로 연결이 된다. 이게 관지름을 변경할 때는 이렇게 관지름을 변경하는 것을 이경 소켓, 지름이 다른 소켓이라고도 하고 리듀서 또는 발음은 그냥 EREDUCER이라서 발음을 레듀서라고도 적기도 합니다. 레듀셔를 연결을 하는데요. 이렇게 중심선이 같은 것은 동심 레듀셔라고 하고요. 반대로 중심선이 달라요. 그런 경우는 즉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편심 레듀셔라고 합니다. 굵은 쪽의 중심은 이렇게 돼 있고 가는 관의 중심은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높이가 다르죠. 중심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이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편심 레듀셔 이렇게 부르는데요.
보통 수평배관에서 관진을 변경할 경우는 동심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편심으로 된 거. 왜냐하면 경사진 구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 하향 구배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의 레드샷을 사용하면은 유체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듯이 되고요. 반대로 연결했다. 만약 반대로 이렇게 연결했다. 가는 관과 굵은 관이. 그러면은 유체 흐름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형 구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답은 설명으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관진을 변경할 때 편심 이음새, 편심 레드샷을 사용한다. 답은 온수보일러에서 팽창 탱크 이르는 팽창관에는 되도록이면 밸브를 달지 않는다. 팽창관에는 밸브 또는 체크 밸브 또는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가 기본 원리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평배관에서 관지름을 변경할 경우에 편심 이음새를 사용한다. 36번 엘보나 T와 같이 내경이 나사로 된 부품을 폐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 엘보나 T 부속품이죠. 그러니까 엘보가 이렇게 있어요.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다른 한쪽은 그냥 나사만 이렇게 안으로 깎여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폐쇄한다, 막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나사가 깎여 있으면서 끝에가 막혀 있는 이런 부품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스패너나 렌치로 조립하기 좋게끔 사각 또는 육각으로 이렇게 끝에가 돌출되어 있는 쇠가 돌출되어 있는 상태로 되겠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플러그라고 불러요. 플러그. 플러그 캡은 조금 다른데요. 배관이나 관 끝을 막을 때 사용되는 거. 이렇게 배관이 나사가 나 있으면은 이 겉을 씌워서 이렇게 안나사가 나 있는 이렇게 막는 것은 캡이라고 부르고요. 캡. 모자 쓰는 것처럼 모자처럼 씌우는 것은 캡이고요. 구멍 안쪽을 끼워 넣는 것은 플러그라고 부릅니다. 전기 콘센트에 이렇게 전기 좀 꽂을 때, 전원 연결할 때 사용하는 플러그처럼 구멍에 끼우는 것은 플러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배관을 막는 것은 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플러그가 이런 모양이죠. 부속품 안으로 이 나사 부분을 연결을 해서 막아줍니다. 그리고 캡은 이제 이렇게 겉모양이고 안쪽은 이렇게 나사가 깎여 있고요. 파이프에 나사난 부분을 파이프 겉을 막을 때는 캡을 사용을 합니다. 문제 37번. 그림 기호와 같은 밸브의 종류 명칭은 이게 이제 영어로 N으로 써졌는데요. 영어로는 non, 강한 거죠. no보다 더 강한 경우죠. return, 밸브. 앞에 N자를 써서 사용하고요. non return 밸브, 거꾸로 되돌아오는 것은 절대 거부한다. 체크 밸브의 명칭이고 보통은 화살표까지 표시해 주는 게 더 정확하죠. 그래서 표시하지 않아도 체크 밸브입니다.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 밸브 종류 N자를 사용합니다. 그럼 밸브 종류 한번 나오는 것들 보시죠. 밸브는 일반적으로 이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표시를 해요. 이것은 슬루스 밸브, 우스 해도 되고 우자 생략해도 됩니다. 슬루스 밸브. 별칭이 이게 게이트 밸브라고 하죠. 게이트 밸브. 그 다음에 똑같은 나비 넥타이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가운데 진한 점을 그린 거. 이건 글로브 밸브. 글로브 밸브이고요. 같은 별칭은 스톱 밸브. 주로 증기관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글로브 밸브는 유량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유량 조절용으로 용도가 사용되고요. 그래서 증기관의 증기 밸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슬루스 밸브는 유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량을 개폐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완전 열거나 완전 차단하거나. 그 다음에 나비 넥타이 모양인데 이처럼 점을 색깔을 칠한 게 아니고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이것은 볼 밸브. 그 다음에 안전 밸브는 영어로 세이프티 밸브라고 하는데요. 세이프티 밸브는 전체적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프링식, 중추식, 또 지렛대식 이런 종류가 있는데
전체적인 안전 종류는 밸브에다가 S자를 써서 safety, safe, 안전 밸브. 이게 안전 전체적인 기호고요. 만약 이 안전 밸브에서 보일러에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스프링식 안전 그러면은 안전 모양의 하나, 둘, 셋 이렇게 스프링 모양을 그립니다. 이건 스프링식이에요. 스프링식 안전 그리고 이제 전자 밸브는 영어로 전자 그러면 솔레노이드 밸브를 전자 그렇게 말하는데요. 전자 그러면은 반도체식으로 작동된다, 전자식이다 그게 아니고 전자석의 힘으로 코일이 감아진 곳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코일 때문에 전자석의 힘이 발휘되어서 밸브가 열리는 그런 것을 솔레노이드 전자 밸브라고 하고, 전자석이 해제가 되었을 때 이제 소자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고 신호가 끊어지면은 전자석이 해제가 되면서 밸브가 차단이 됩니다. 그럴 때는 스프링의 힘으로 눌려져서 차단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인출선을 가운데에서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S자를 표시를 해요. 솔레노이드 밸브. 그래서 밸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다 골고루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죠. 글로우 밸브, 슬루스 밸브, 볼 밸브, 여기 나와 있는 체크 밸브 이런 종류들이 나올 수가 있죠. 밸브 종류는 기호마다 명칭들 따로따로 중요한 것들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38번. 환수관 배관 방식에는 분류 중 환수 주관을 보일러 표준 수위보다 낮게 배관해서 환수하는 방식은 어떤 배관인가? 이 환수관은 응축수 환수관을 말합니다. 응축수 환수관. 그래서 보일러에서 각 전기 사용처에 전기를 이송을 하면은 나중에 응축수가 되돌아오는데요. 보일러 수면으로 봤을 때 수면 위쪽에 연결된 것과 수면 밑에 쪽에 연결된 게 있겠죠. 수면 밑에 쪽에 있는 것은 습식 환수관이라고 하고 수면 위쪽에 있는 것은 건식 환수관이라고 합니다. 건식 환수일 때는 반드시 이 전기가 역류해서 다시 응축수 환수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중간에 차단하는 역할도 할 겸, 또 환수관에서 응축수가 제대로 분리가 될 수 있는 역할도 할 겸 겸사겸사 전기 트랩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트랩을 설치할 때 건식 환수일 때는 전기관 말단에서 하단으로 100mm 거기에서 분기를 해서 옆으로 1.5m 이상 진행한 다음에 거기에 전기 트랩을 달고 응축수만 회수해서 건식 환수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100mm 밑에 150mm 정도 하단에 수동으로 열고 열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해서 혹시 관 내에 여기에 체류한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드레인 밸브 설치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횡으로 1.5m 이상 보온재를 씌우지 않은 노출된 관으로서 응축수와 분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냉각 레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방 설비 부분에서 냉각 레그를 역할을 물어볼 때 건식 환수 방식일 때 전기주관 말단에 하단 100mm 또 특히 옆으로 횡으로 수평으로 1.5m 이상 연장해서 전기 트랩을 연결하는 방법, 그것을 냉각 레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력 환수다, 기계 환수다 하는 것은 이 환수관의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환수관에서 회수가 되는 응축수를 어떻게 보일러에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되돌려 주느냐, 응축수 자체의 환수 방법에 관한 분류입니다. 중력에서 저절로 응축수가 물이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떨어지도록 이렇게 저절로 놔두는 것은 중력 환수. 그 다음에 응축수를 환수를 하는데 응축수 탱크로 모이도록 하고요. 이 응축수 탱크에 모이면은 일반 펌프,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볼리트 펌프나 이런 걸 사용해서 응축수를 보일러에 다시 회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은 기계 환수이고요. 응축수 탱크를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응축수 관을 밑바닥까지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압축기의 일종인 진공펌프, 강력한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한 진공펌프로 직접 빨아들이는 방식은 진공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축수 회수 방법으로 할 때는 세 가지, 중력환수, 기계환수, 그 다음에 진공환수, 그 다음에 환수 간의 설치 위치에 따른 것처럼 이처럼 수면 위쪽으로 배치가 되면 건식환수, 수면 아래쪽으로 되면은 습식환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표준 수위보다 낮게 배관했다 그러면은 습식환수가 되겠죠. 답은 4번 습식환수. 문제 39번. 증기 트랩을 기계식 트랩, 온도 조절식 트랩, 연력학적 트랩으로 구분할 때 온도 조절식 트랩에 해당되는 거. 트랩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죠. 기계적인 원리. 이것은 비중 차이, 무게 차이를 이용하는데 증기하고 응축수하고는 무게가 다르죠. 증기는 기체로 가볍고 응축수는 물로 응축되어서 무겁고. 그래서 비중 차이를 이용해서 작동되는 것 기계식 트랩. 기계식 트랩은 플로우트 형태와 볼탭으로 떠올리는 그 다음에 바켓트 형태, 버킷이라고도 하고요. 플로우트 트랩, 바켓 트랩. 온도 조절식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응축수는 약간 식어서 온도가 낮고요. 증기는 뜨겁고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벨로우즈, 주름통이 팽창했다, 오므라들었다 하는 원리로 작동되는 벨로우즈 트랩과 그 다음에 바이메탈, 두 개의 서로 팽창률이 다른 금속판을 붙여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바이메탈 트랩. 세 번째로 응축수와 증기는 온도도 약간 다르고 압력 자체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윗바닥에 보이는 비중 차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열역학적인 특성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한 트랩이 있죠. 이것은 디스크 트랩, 그리고 오리피스 트랩. 이래서 각각 두 종류씩 총 6가지 종류는 특히 잘 외우셔야 되고 여기에서 별명으로 붙어 있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플로트 트랩, 별명. 응축수가 엄청 많이 생성되는 곳에 이용한다. 다량 트랩이라고도 부른다. 바켓 트랩. 응축수가 배출되는 방향으로 보면 위쪽으로 작동되는 게 있고 아래쪽으로 작동되는 게 있다.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종류가 더 세분해서 나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벨로즈 트랩. 벨로즈 트랩은 열동식 트랩이라고 한다. 아주 중요한데요. 열동식 트랩. 열동식 트랩이라고도 하고 주로 용도가 방열기 용으로 쓰인다. 방열기 출구 쪽에, 증기 방열기에. 그리고 디스크 트랩. 디스크 트랩은 별명이 있어요. 충동식이다. 충동식 트랩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명칭으로 보면 온도 조절식에 해당되는 것, 열동식 트랩, 즉 벨로즈 트랩이 온도 조절식 트랩에 해당이 되고 버켓 트랩, 플로 트랩은 기계식 트랩, 디스크형은 연력학적 트랩에 속합니다. 40번. 호칭지름 15회의 강관을 굽힐 때 반지름이 80mm다. 각도 90도로 굽혔다. 굽힌 부에 필요한 중심 곡선부 길이는 이게 이제 그림 부분인데요. 문제 자체는 그림이 없지만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배관에 중심선이 있다고 칠 때 90도로 구부렸어요. 90도로 구부렸는데 이 반지름이 80mm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부러진 부분에 중심선 길이로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연장해서 그려보면 원둘레에서 즉 원둘레가 각도로면 360도죠. 360도 중에서 90도 부분입니다. 즉 원둘레에서 90도 부분, 즉 4분의 1에 해당되는 길이를 물어보는 거죠. 원둘레는 어떻게 구했어요? 지름 곱하기 3.14배. 이제 원주율 파이를 정확하게 하면요. 지름은 이처럼 반지름으로 나올 때는 반지름 곱하기 2배죠. 3.14배. 자, 이게 원둘레인데 90도만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360도 전체 중에서 90도. 만약 90도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돼요? 45도다? 여기까지만 된다? 그러면은 360도분의 450도. 예, 구부러진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핀부 길이를 구할 때는 2 곱하기 3.14배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전체 360도분의 굽힌각도 수학적인 기호로 각도 세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2 곱하기 파이 계산기에 공학용 계산기 파이 누르시면 더 정확하고 파이가 없으면 3.14 직접 눌러도 되고요. 반지름 80mm 곱하기 360도분의 굽힌각도 90도 4분의 1이죠. 계산기 눌러서 정답 찾으시면 되겠죠? 답은 126mm 나오는데 125.66이니까 소수점 반올림해서 126mm로 답이 됐습니다. 41번 다음 보온재 종류 중 안전사용 최고 온도가 가장 낮은 것. 안전사용 온도를 서로 비교할 때는 유기질이 있고 무기질이 있어요. 유기질은 생물체에서 얻는 걸 말하죠. 식물이나 또는 동물, 털 같은 거, 식물 줄기나 또는 원유를 가공한 것, 이런 것 등등이 유기질이고 무기질. 유기질은 보통 100도 이하가 대부분이고 최고가 뭐 120도 정도 많아봤자. 무기질은 그 이상이죠. 기본적으로 300에서 450도 이상이 대부분이고 300도 이상부터 450도 정도 사용이 되는 이러한 보온재를 보통 일반용 보온재라고도 부릅니다. 무기질은 주로 암석을 가공하거나 용융시켜서 고속으로 분사를 시켜서 섬유 형태로 만들거나 또는 거품 형태로 또는 만들거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참고로 돌을 가공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는 유리 같은 걸 가공한다. 이렇게 종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1번 펄라이트 보온판, 2번 탄화 코르크, 내화 단열 벽돌. 내화재에서 내화 벽돌 기준은 기본적으로 1580도 이상에 견디는 것을 내화 벽돌로 간주를 합니다. 글라스 울, 유리 섬유죠. 글라스 유리, 블랭키트, 펄라이트 보온판, 통으로 된 거, 이런 것 등등인데 탄화 코르크는 코르크 나무를 탄화를 시킨 겁니다. 약간 불완전 연소식으로 숯군 것처럼 마치 석탄을 공기 차단한 채로 가열을 해서 불순물을 싹 기화를 시켜서 증발시킨 다음에 단단하게 만든 코크스로 만들듯이 코르크 나무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2번 유기질 보온재에 속하는 탄화 코르크가 가장 낮은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 사용원자 살펴보면 펄라이트 보온재는 650도, 탄화 코르크가 최대가 130도. 물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더 낮은 온도에 써야겠죠. 글라스 울 300도씨. 별도로 직접 보온재를 명칭을 주고 사용온도 최대치, 최고 사용온도를 물어보는 것은 글라스 울은 별도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300도. 이것은 조금 집중해서 하나만 독특하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내화 단열 벽돌, 내화 벽돌은 최소한 1580도 이상에 견디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유기질 보온재는 무기질 보온재에 비해서 사용온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유기질 보온재는 펠트류, 동물의 가죽, 털 가공한 거, 압착한 거, 텍스류, 섬유 종류로 된 거, 폼류, 원유로 가공해서 거품 형태로 된 거, 스티로폴, 우레탄 폼, 폴리스티렌 폼, 압착을 해놓은 거, 그다음에 탄화 코르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42번 다음 중 유기질 보온재에 속하지 않는 것, 펠트 속하죠, 코르크 나무 속하죠. 그 다음에 기포성 수지라는 것은 원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 형태로 된 거, 거품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우레탄 폼, 폴리스티렌 폼 종류이죠. 이런 것은 기포성 수지라고 부르고요. 세라크 울은 무기질에 속합니다. 세라크 울, 미네랄 합성 섬유를 말하는데 세라믹 울을 말하는 것을 세라크 울 그렇게 부릅니다. 43번 다음 중 보일러 안전장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안전장치의 기본은 터지는 걸 막는 거예요. 파열이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 그럼 뭘까? 방출 밸브.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초과된다든지 할 때 초과되는 압력을 밖으로 증기나 온수를 배출시켜 줄 수 있는 거. 방출 밸브이고요. 주로 온수 보일러에 많이 붙죠. 증기 보일러는 안전 밸브죠. 자, 그 다음에 화염 감출기. 연소실 내에 화염을 감시하고 있다가 불꽃이 꺼지는데 불꽃이 사그라드는데 연료만 계속 분사되지 않도록 만약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점화 스파크가 튀겼다. 그럼 폭발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연소실이 폭발할 때 폭발하는 가스 압력이 버너 입구 쪽으로 튕겨 나오면서 보일러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뒤쪽
연소실 후부 쪽이 문이 덜컥 열리면서 폭발가스를 밖으로 빼주는 방폭문. 이건 외에도 안전밸브, 전자밸브, 압력 제한기, 고저수위 경보기, 그 다음에 가용 마개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죠. 안전장치는. 그 다음에 감압밸브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고압의 증기를 적절하게 사용처에 사용하기 좋게 저압적으로 증기 압력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기 장치에 속합니다. 증기가 이송되는 배관 도중에 설치가 된 게 감압밸브라. 이건 안전장치가 아니죠. 문제 44번. 난방 부하가 2250kcal/h인 경우에 온수 방열기 방열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가? 방열기 방열량은 표준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난방 부하는 열량은 양, 비, 온 해서 세 가지 곱하거나 양, 비열 온도차, 면, 전, 온, 면적과 전달률 온도차. 그럼 방열기에서는 면, 전, 온, 방열기 면적이고요. 곱하기 방열기 전달률, 방열 개수. 곱하기 방열기와 실내 온도차. 이게 방열기 온도차. 그렇게 부릅니다. 자, 뒤쪽에 두 개를 다 곱한 것을 방열량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따라서 방열량을 알고 있다면 방열 면적만 곱하면 난방 부하가 나오죠. 근데 방열 면적 물어봤으니까 방열량을 반대편으로 옮겨서 이항정리 곱하기 되어 있던 것인가 반대로 옮기면 나누기가 되겠죠. 따라서 난방부하 나누기 방열량 하면은 방열기 면적이 구해지고 난방부하 2250 방열량은 몰라요? 표준 방열량이네요. 온수 방열기 표준 450 증기 방열기 표준 650이죠. 450kcal 10분을 낸다. 얼마 동안? 방열기 1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 증기 방열기는 650이 표준으로 정해져 있죠. 따라서 온수 방열기니까 450 나눠주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계산기 작업하면은 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건 소수점 없이 정확하게 떨어지죠. 문제 45번. 보일러 사고 발생 원인 중에서 제작상 원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만들 때 잘못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용접 잘못했어요. 강조가 떨어져요. 부속장치 설치를 제대로 안 해놨어요. 설치업자가 잘못한 거죠. 이런 경우는 제작상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연소 가스가 폭발했어요. 취급자가 잘못 취급을 해서 불안전 연소를 시켜서 연소실 내에 또는 연도 내에 미연소 가스, 돌탄가스가 가득 차 있었는데 재점화가 되면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취급자가 잘못한 거죠. 이거 이외에 3대 사고가 있죠. 압력이 초과됐어요. 그래서 보일러가 터졌어요. 그 다음에 저수위로 인해서 이상 감소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물이 떨어져서 그리고 과열이 되어서 그 다음에 파열이 되어 이어지는 거. 이상 감소 과열 사고, 압력 초과 사고, 미연소 가스 폭발 사고. 이것이 바로 보일러의 3대 취급자가 잘못하는 3대 사고 요인이 되겠죠. 자, 2번 가스 폭발이 취급상의 부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제작상의 원인 중에 여기는 빠져있지만 재료가 불량이에요. 재료 불량, 특별히 강판이 안 좋은 걸 사용해서 강판 속에, 철판 속에 미세하게 보니까 이렇게 공기층이 들어가지고 눌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장으로 떨어진 것처럼 분리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품 결함이 있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이런 것은 결함이 발견이 안 돼요. 초음파로 찍을 때는 나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RT, 레디오 아이소토프 테스트. 그래서 방사선 투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이걸 방사선으로 찍어도 결함이 발견이 안 돼요.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라미네이션. 이런 결함을 판상결함, 판 형태로 길다랗게 있는 결함. 그리고 이걸로 보일러를 만들면 계속 열받았을 때 이 공기층이 부풀어서 퍽 터졌어요. 부풀어서, 불어서 터져서 블리스터. 이렇게 구분합니다. 레미네이션이나 블리스터가 나오면 재료 결함에 속하고 재료 결함은 역시 제작상의 원인. 이건 단독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답은 가스 폭발, 취급자가 잘못한 겁니다. 문제 46번. 보일러 검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수압시험은 보일러 최고 사용압력이 15kJ/cm를 초과할 때는 그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이제 이게
예전 기준으로는 단위가 킬로그램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중력계 단위죠. 그리고 원래는 킬로그램 다음에 F자가 중량이라는 뜻으로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고 혼용을 한다고 그랬죠. 요즘에는 절대계 단위 쪽으로 메가파스칼로 바꿉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 줄여서 10kg F/per 제곱센티미터를 환산을 하면은 1메가파스칼 절대계 단위의 압력 단위로 환산이 됩니다. 15kg per 제곱센티미터는 1.5메가파스칼이죠. 자, 그래서 보일러 최고 사용하는 압력에 따라서 0.43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0.43이 초과되고 1.5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1.5메가파스칼 초과인 경우 이 세 구간으로 나누고 수압시험은 0.43 이하일 때는 2배, 0.43 초과 1.5 이하이면은 1.3배 플러스 0.3메가파스칼, 1.5메가파스칼 초과이면 1.5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5니까 초과할 때 1.5배 압력을 한다. 4번 보일러 운전 중 비누물 시험 또는 가스 누설 검사기로 배관의 접속 부위나 밸브리의 누설 유무를 확인한다. 3번 수압 시험은 규정된 수압 시험 압력, 즉 이쪽으로 이렇게 계산한 수압 시험 압력에 8%가 아니고요. 6%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어를 마련해야 된다. 또 겨울철에 수압시험을 할 때는 동파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다. 수압시험을 할 때는 규정된 수압을 가해놓고 압력을 가해놓고 30분 이상을 그대로 지켜봐서 누설이 되지 않는가 살펴봐야 되고요. 이러한 모든 수압시험을 하는 이유는 보일러에 균열이 간 곳이 있는가, 균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균열 여부 파악. 왜 균열 여부를 또 파악해요? 최종 목적. 이런 검사를 뭐라고 그래? 보일러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검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안전검사의 주된 방법이 수압검사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화재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없이 다시 검사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된 경우는 그 회사만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뭔가 천재지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회사에 설치된 산업용 보일러를 검사를 못 받았어. 근데 또 행정상으로 번거롭게 또 다시 또 신청 절차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렇겠죠.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6%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8%가 아니고요. 3번이 틀린 설명이죠. 47번 동관 작업 공구의 사용 목적이 바르게 설명이 된 거. 플레어링 툴 세트. 플레어링은 플레어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링은 반지란 뜻이 아니고요. 영어 발음의 끝에가 RE로 끝나기 때문에 ING로 진행형으로 해서 플레어링, 플레어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 동관 끝을 나팔처럼 이렇게 벌려주는 것을 플레어링이라고 하는데 나팔관 모양으로 벌려주는 툴, 공구예요. 공구, TOL, 툴, 공구 세트. 그래서 세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세트로 되어 있구나. 뭔가 이 공구 자체가 조립된 형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관을 고정해서 딱 잡아주는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동관을 안쪽을 벌려서 나팔처럼 이렇게 가공을 해주는 스웨이징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명칭이 툴, 세트를 발음을 줄여서 툴셋 이렇게 되어 있으면 초보자들은 툴셋이니까 잘못 읽어서 툴이 아니라 둘셋,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구 세트다. 익스펜더, 익스펜더는 동관을 벌려주는데 끝을 이렇게 균일하게 확 관경 자체를 전체를 벌려주는 걸 말하고요. 동관 확관기라고도 합니다. 직관에서 분기관을 성형할 때 사용한다? 그게 아니고요. 직관에서 분기관을 사용할 때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끝에를 약간 돌출시키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는데요. 다른 공구를 사용합니다. 답은 사이징 툴. 관 끝이 원형으로 안 돼 있을 때 동관 끝을 동관 안에다가 이 플러그라고 하는 것을 끼우고요. 그 다음에 겉에 쇠를 끼워서 동그란 쇠를 끼워서 밑으로 땅땅 치면은 이 끝에가 찌그러진 부분이 동관이 원형으로 정형이 됩니다. 그것을 사이징 툴. 튜브 밴더는 튜브 밴더
동관을 절단한다가 아니고 튜브 밴더는 동관을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리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만드는 이 작업 공구에서 작업할 내용이 공구 명칭하고 맞는 거, 사이징 툴이 광끝을 원형으로 찌그러진 것을 잡아준다. 이게 맞고요. 플레어링은 광끝을 소켓으로 만든다가 아니고 소켓이 아니고 나팔관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익스펜더는 직관에서 분기관, 이렇게 분기관을 뽑아내기 위해서 구멍 뚫어서 끝에를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확관을 하는 거, 이렇게 동관의 관경을 넓혀서 확관을 해주는 것을 익스펜더. 사이징 툴은 원형으로 따듬어 주는 건 맞고요. 밴더는 구부리는 거. 그래서 사이징 툴이 답이 됩니다. 각각의 조금씩 용도들이 잘못 써져 있고요. 자, 그 다음 48번 철금속 가열로란 법적으로 정의한 거죠. 철금속을 가열하는 가열로란 단조가 가능하도록, 즉 옛날 대장간에 보면 쇠를 빨갛게 달궈서 모루 쇠덩어리 위에 놓고 망치로 두들가면서 형을 잡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고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두드려서 만든 걸 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금속 가열로는 이처럼 단조가 가능하도록 빨갛게 가열을 해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가열하는 화로이고, 전격 용량이 몇 킬로칼로리/아워를 초과하는 것을 법적으로 저촉을 받는, 규제를 받는 철금속 가열로를 규정을 했을까? 법적으로는 50만 킬로칼로리/아워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열상기소제 관리규칙에 검사 대상기기 철금속 가열로 규정한 걸 보면 전격 용량으로 메가와트로 표시할 때는 0.58메가와트 초과인 것을 말한다. 이거 열량으로 환산하면은 메가가 100만이죠. 100만. 그래서 100만으로 곱해보면은 메가와트로 와트로 고친 거죠. 근데 와트를 다시 킬로와트로 고치면 뭐예요? 1000 나누면 킬로와트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0.58메가와트가 킬로와트로 바뀝니다. 그러면 1킬로와트는 열량 환산하면 860kcal로/h로 환산이 되죠. 그래서 2킬로와트에 860kcalhr 곱해보면은 49만 8,800 정도가 나오는데 약 50만 킬로칼로리를 초과를 하는 것을 용량을 말한다. 49번 배관의 신축이음 종류가 아닌 거 4가지가 있죠. 열팽창, 또 줄어드는 거, 신축을 흡수를 해서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죠. 루즈벨트가 아니에요. 루프형, 슬리브형, 벨로우즈형, 그 다음에 스위블형. 형태 아닌 거 파일로트형은 신축이음 종류가 아니죠. 대신에 스위블형이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 50번 급수 탱크 설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가번 급수 탱크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 지하수나 하하수, 또 침출수 등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급수 탱크 크기는 용도에 따라서는 한두 시간 정도 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급수 탱크는 얼지 않도록 보온제 등을 해서 방어 조치를 해야 된다. 탈기기가 없는 것. 탈은 뺏을 탈자, 제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기체 성분을 제거해주는 기계가 없는 것. 왜 그럴까? 물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녹아있는 가스 성분이 있습니다. 주로 녹아있는 산소, 용존 산소나 녹아있는 탄산가스, 소량의 이런 것들이 녹아있고요. 특히 용존 산소가 녹아있는 경우는 이 물을 보일러의 급수로 사용했을 때 보일러 내부에서 깨알처럼 왕여드름 짜낸 자국처럼 구멍이 뽕뽕 뚫리면서 부식이 일어나는데 점식을 유발합니다. 이런 부식을 점식이라고 하고 구멍 공자를 써서 공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성분을 물속에 녹아있는 것을 제거를 해주는 것을 탈기기라고 하는데, 탈기기가 없는 시스템일 경우에는 급수의 공기 용입으로 공기가 녹아서 들어갈 우려로 인해서 가열 장치를 약간 설치를 해서 물을 약간 데펴서 오히려 그 기체가 싹 날아가게,
따뜻한 물이면은 마치 사이다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속에 탄산가스가 싹 빠져나오겠죠? 그처럼 가열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설치해서 기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 용존탄산가스, 용존가스 성분이 그대로 보일러 본체 안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탈기가 없는 것에는 가열 장치를 통해서 용존가스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문제 51번. 다음 중 보일러 손상이 하나인 압괴가 일어나기 쉬운 눌린다 그 말이에요. 눌린다. 누를 압자죠. 반대로는 뭐예요? 부풀어 나온다. 팽출이에요. 그러면 눌리는 쪽이 어딜까? 자, 수관이 속에서 물이 끓어서 증기가 발생해요. 따라서 수관이 부식된 곳이 있다 그러면 얇아진 쪽에서는 속의 내부의 증기압 때문에 수관이 밖으로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서 수관은 팽출이 보통 많이 돼요. 밖으로 팽출하는 거. 그 다음에 노통은 보일러 본체 속에 이렇게 노통이 연소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면에서 보면은 보일러 본체가 드럼통이 있으면 노통이 여기가 있는 거죠. 증기 발생은 위쪽에서 되니까 이 압력을 외부에서 받게 되죠. 그래서 안으로 찌그러들어요. 눌려서. 그래서 노통은 압교가 일어나고요. 보일러 동체. 이 동체는 내부 증기 압력을 못 견디고 동체가 밖으로 부풀어 올 수는 있죠. 팽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갤러웨이관. 갤러웨이관은 노통을 가로지르는 원통 보일러에서 노통이 있다. 그러면은 순환을 위해서 노통 보일러에서 밑에 쪽에서 물이 위로 이렇게 순환이 빨리빨리 되도록 가로지르는 횡관, 이것을 갤러웨이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물이 끓는 거죠. 끓으면은 속의 압력이 작용하니까 밖으로 부풀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압교가 일어나는 것 노통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노통과 관계가 없죠. 주로 팽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 52번. 사용 중인 보일러 점화 전의 준비 사항으로 잘못된 거. 점화 전, 불 붙이기 전입니다. 따라서 잘 읽어보시면은 불 붙이기 전에 동작이 틀린 것 또는 불 붙인 후에 또는 소화 후에 불 끈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글자 하나, 토시 하나가 뭔가 잘못됐는가도 보셔요. 연료계통 점검해야죠. 불 떼기 전이니까. 각 밸브의 개폐 상태, 열릴 곳 열리고 닫힐 곳 닫히고. 그 다음에 수면계 수위가 정상 수위, 상용 수위인지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댐퍼를 닫고 그러면 안 돼도 댐퍼를 닫으면 연도 쪽에 밸브 역할을 하는 댐퍼를 닫아버리면 프리포즈, 논의 환기가 안 되죠. 연소실 안쪽에 혹시나 모를 체류하고 있을 미연소 가스가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겠죠. 댐퍼를 닫아놓고도 환기를 한다? 사람으로 치면 좀 상스러운 이야기하면 똥꼬 닫아놓고 똥 싸는 것하고 똑같죠. 이건 신기술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방법 자체가 틀렸죠. 3번은 틀린 말이다. 댐퍼 열고 프리포즈를 행한다. 53번. 진공환수식 증기배관에서 리프트 피팅으로 흡상할 수 있는 1단 최고 흡상 높이 그랬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죠. 증기 공급하고 응축수가 회수가 될 때 가장 기계실에서 낮은 곳까지 응축수 환수관을 배열 한 다음에 진공 펌프로 빨아 올려서 보일러로 공급하는 걸 말해요. 자, 이런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 빨아 올리는 높이 자체가 1.6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1.6m가 넘어가게 되면은 한꺼번에 빨아 올리지 말고 응축수 환수관에서 계단식으로 연결을 해서 진공 펌프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흡입관이 그럴 때에는 이 한 계단 한 계단 높이를 1.5m 이내로 계단식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리프트 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의 최고 흡상 높이는 나번에 1.5m가 되겠습니다. 54번. 열 전도율이 다른 여러 층의 매체를 대상으로 정상 상태에서 고온층으로부터 저온층으로 열이 이동할 때 평균적인 열 통과율을 의미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열 통과율, 다른 말로 열 관류율. 관류는 관류 보일러의 관류하고 다릅니다. 관류 보일러의 관류 보일러는 대롱관자예요. 관으로, 파이프로만 흐름이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관류 보일러이고 여기 관류는 관통한다.
꿰뚫을 관자로 써요. 한자 자체가 다르죠. 꿰뚫고 흘러간다. 꿰뚫을 관 흐를유. 그래서 꿰뚫고 지나간다. 통과한다라는 의미고 열통과율의 다른 말을 열관류율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건 기술자 시험이 아니라 국어 시험과 똑같죠. 이거 국어 단어를 물어보는 거죠. 답은 열관류율이 답이 됩니다. 55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와 관련해서 관리업체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 기관에 검증 결과를 언제까지 부문별 관장 기관에게 제출해야 되는가?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예. 요것은 지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명칭이었어요. 이게 2022년도에 폐지가 되고 다른 법과 또 유사 연관된 규정들을 합해서 다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그리고 녹색 성장 기본법 이렇게 법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근데 에너지 관련법, 에너지법, 그 다음에 에너지용 합리화법, 열상기자재 관리 규칙 이런 종류만 지금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저탄소 녹색 성장법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56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상 효율 관리 기자재가 아닌 것. 반드시 효율을 관리해서 명판에 제품의 옆에 사이드에 라벨로 표시를 해서 효율도 반드시 표시해야 되지만 그림으로 마크를 표시를 해서 녹색,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1, 2, 3, 4, 5등급에서 1등급이 최고로 에너지 소비 효율이 등급이 좋은 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거죠. 손실이 적은 거 이런 것 등을 표시를 하는 것을 효율관리 기자재라고 합니다. 선박 아니고요. 선박 배에다 표시하는 건 아니고 삼상 유도 전동기 조명기기 제품, 전기 냉장고 제품인데 현재로는 전기 냉장고 가정용에 쓰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냉방기 에어컨이죠. 에어컨, 세탁기에도 표시되어 있고요. 조명기기, 요즘 조명기기 제품에도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현장에 쓰는 전기 모터죠. 삼상 유도 전동기, 삼상 모터. 그 다음에 자동차에도 부착이 되어 있어요. 운전석 말고 뒤쪽에 좌석의 유리에 이렇게 조그맣게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로. 그런 것을 효율관리 기자재 그렇게 부릅니다. 57번 신축, 중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설계할 때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즉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기관들이 있죠. 공기업,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히 설립된 법인,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종교단체는 사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기업, 공공건물, 국가 지방단체 건물, 또 특별법에 따른 특별법인, 이런 건축물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 비율, 일정한 비율 이상을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게 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금액 이상을 출연을 해놓은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2조 6호에 따른 정부 출자 기업체, 지방자치단체나 제2호로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공기업,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자 기업체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해 놓은 법인, 특별법에 따른 설립된 법인, 이런 종류들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58번 정부는 국가 전략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저탄소 녹색 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느냐. 5개년 계획이니까 5년이겠죠. 물론 지금은 시험 범위가 아니겠지만 5개년 계획이니까 5개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되겠죠. 문제 58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위반 사항과 벌칙 내용이 맞도록 짝지어진 것.
1번 효율관리 기자재 판매 금지 명령 위반 시 1,000만 원 벌금. 검사 대상기기 조정자 선임하지 않을 때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 그 다음 검사 대상기기 검사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 효율관리 기자재 생산 명령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그랬는데 3번이 맞고요. 검사 의무, 검사 받아야 돼요. 산업용 보일러. 검사 안 받았어요. 검사 의무를 위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효율관리 기자재 생산 명령 위반 시 500만 원이 아니고요. 자, 효율기자재 생산, 판매 금지 이런 종류, 판매 금지, 생산 이런 명령 위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조정자의 선임을 하지 않았다. 1,000만 원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번 에너지형 합리화법의 목적이 아닌 거. 에너지 이용을 하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자.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전부 다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특별법입니다. 에너지 수요 공급, 수급을 안정시킨다.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도 줄이자. 에너지 소비를 소비를 촉진하는 거 아니죠. 소비를 촉진하는 게 아니죠. 소비 촉진 및 자원 개발 그랬는데요. 해당 사항 라버는 상관이 없죠. 자, 에너지형 합리화법의 목적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 복지 증진과 지구 온난화의 최소화. 탄산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온난화도 최소화시킨다. 예, 아주 거창한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 및 자원 개발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이상 60번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